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 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업 가치 파트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저는 이제 가처분 현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처분 현금을 가지고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현금에서 모든 액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세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융통성을 가지려면 그만큼 가처분 현금을 창출하는 금액이 높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 현금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통상 우량 기업, 장기 생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펀더멘탈 우량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처분 현금이 높은데 왜 프리 캐시플로우가 높은데 왜 성장 가능성이 높냐? 그러한 가처분 현금을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처분 현금을 재원으로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재원으로 해서 향후 먹거리가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기업은 잉여 현금 창출 규모가 큰 만큼, 프리 캐시플로우 창출 규모가 큰 만큼 외부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부 변화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업을 추가로 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규로 장착해 나갈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계 사업을 정리해 나가면서 장기 생존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잉여 현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높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할 때의 관점과 중기일 때와 단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외견상 드러나는 모습이 장기일 때, 중기일 때, 단기일 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5년 이상의 장기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바로 여기에서의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표상의 영업활동 현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충당한 후에 잉여 현금이 창출이 되면, 즉 본원적인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든 차입금을 끄든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배당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차입금을 끈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낮죠. 차입금을 끄는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잉여연금을 모았다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캐펙스 규모가 큰, 즉 설비 투자 규모가 큰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자본적 지출 충당 후 프리 캐시플로우를 창출한다. 이 얘기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0보다 크다. 즉,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를 뭘로 정했습니까?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금액이 프리 캐시플로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충당 후에 돈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의 의미를 설명을 할 때 자본적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규모를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로 하게 되고, 그렇다면 영업이익 규모가 된다. 즉 프리 캐시플로우의 하한은 영업이익 규모가 되고, 이 프리 캐시플로우는 간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금액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에비타 자체 규모가 순영업활동 현금이라고 봤다면 캐펙스를 빼지 않은 것이 현재 에비타가 상한 아니겠습니까? 즉
이 기업은 몇 년 안에 설비가 계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투자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이 에비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캐펙스 투자를 한 푼도 지불을 안 했다는 얘기고 몇 년 안에 설비가 고장 난다라는 가정하에서 뽑아낼 수 있는 현금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주식 가격과 주식 가치를 설명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가치를 뽑아낼 때는 하한과 상한의 바운더리를 뽑아낸다.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뽑아낸다라고 했고 그 안에 있는 적정 규모를 추정을 통해서 뽑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프리 캐시 플로우, 가처분 현금은 영업이익보다는 크고 에비타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전 그 프리 캐시 플로우 파트에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게 한 해, 두 해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라고 봤을 때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나 이런 장기 차입금에 평균적으로 만기가 3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활동 현금을 모았다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차환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할 때 영업활동에서 모은 현금을 계속적으로 모아갔다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한 2년 정도를 영업활동 현금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장기성 차입금, 즉 시설대 같은 장기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에 의해서 장기성 차입금으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해요. 그런데 아주 우량한 기업의 경우는 지분이 약화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장기성 차입금을 쓰는 경우고요. 아니면 이번 그 LG화학에서 LG 엔소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듯이 그런 형태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LG화학은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분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매각한 뒤 거기에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큰 왜곡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기 수준에서의 재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장기 조달로 해야 돼요. 장기 차입금, 회사채, 그다음에 유상증자는 정말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체 유상증자를 하지는 않고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형태, IPO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LG그룹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 회사를 키워온 기업들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한 자금을 장기성 자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완료되면 바로 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을 조달을 하면 만들어내면 그 돈을 가지고 차입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을 때, 즉 위험 부담을 하는 위험성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 자금을 조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영업 활동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투자를 집행하는 회사는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하고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뭐 운전 자금이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원재료에 대한 그 조기 확보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조기 확보하는 경우는 현재가 원재료가 쌀 때, 이런 때, 아니면 한 번에 조달할 때 대규모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 인하를 확 해낼 수 있을 때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커피 원두의 그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스타벅스 자체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좋은 커피를 값싸게, 거의 다른 회사에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한 반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커피를 싼 값에 살 수가 있죠. 뭐 저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 쪽에 그 전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웨이퍼 같은 그 원재료를 조달할 때 싼 값에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할 때 그거를 자금을 조달해서 단기성 차입금으로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원재료를 확보를 확 했다가 제품 판매를 통해서 자금 회수되는 거를 판매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바게닝 파워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즉 산업의 그 특성상 그런 그 대규모 거래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산업 특성 자체가 자금을 투입한 이후에 회수하는 구조인 산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건설업 아니겠습니까? 건설업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자기 돈을 들여서 건설을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 진행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서 중도금을 납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개는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 부분을 단기성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운전자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회사들이 있어요. 즉 수익성이 낮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나 그 재고 자산의 회전 기간, 즉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회사, 이런 곳들이라면 만성적인 자금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업 부실화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업의 흑자 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과 산업 특성은 구분해야 되고,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단기성 차입금을 조달한 것인지 또 구분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우량한 기업일수록 신용도가 높아요. 미래의 가치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가치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현재 차입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가로 차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원적으로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고요. 타임 스팬, 즉 투자 스팬이 2년 3년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단기 쪽은 전혀 추천하지 않는데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추천해야 된다면 적어도 단기에 살아는 있을 수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시 부족 자금을 운전자금 또는 단기성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투자하신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신규 투자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에 엄청난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현금 흐름 구조를 현금 흐름표 읽기에서 보신 것처럼 읽어보셨는지, 그래서 답이 나오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보셨느냐라는 것이 바로 제 질문입니다. 본인이 그걸 해보고 나면
아, 이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 충당 후 잉여 현금, 바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셨다면 이전 수업 자료 중에서 현금 물음표 함께 읽기 내지는 기업 프리캐시 플로우는 가처분 현금이다라는 그 강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제까지 그런 쉽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가르쳐 왔던 이유는 장기의 우량 기업의 조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적어도 과거 3에서 5년의 평균적인 잉여 현금의 창출 구조를 봤을 때 적어도 영업이익 이상의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회사, 적어도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회사,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나는 회사를 투자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예,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